안녕하십니까. 92기 설춘영입니다. 네오비 독서지향 168회 북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오은영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연세대 의과대 외래 교수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방송을 너무 많이 타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3대 해결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종원 선생님, 골목식당의 해결사, 개통령, 강영욱 선생, 육아의 해결사 오은영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톨스토이 단편 불은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는 책인데요.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내도 영리하고 알뜰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집인데 담벼락을 딱 붙이고 사는 그 이웃 농부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싸움을 하게 된 계기가 농부가 기르고 있는 암탉이 이웃집으로 가서 달걀을 낳게 된 것이죠. 이 농부의 집 며느리가 달걀을 찾으러 이웃집으로 갔는데 이 이웃집 며느리가 우리는 남의 집 달걀을 주운 적이 없다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바람에 이게 며느리들의 싸움이 되고 이게 아들의 싸움이 되고 농부하고 이웃 농부와 싸움이 된 거죠. 두 집안의 싸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는데요. 재판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이 농부가 이기게 된 날인데요. 그날 밤에 이웃집 농부가 자신의 집 헛간에 쌓아놓은 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어요. 현장에서 붙잡아서 굉장히 크게 혼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웃 농부를 쫓아갔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갔어요. 근데 막 이웃 농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집단에 붙었던 작은 불은 큰 불이 되어서 이 농부의 집은 다 태우고 그 이웃집 농부의 집도 다 태우고 마을의 절반을 다 태우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정신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불붙은 집단을 바로 꺼내어 짓밟아 껐더라면 그냥 집단만 끌어내었으면 되었을 것을 이렇게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리는 동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 대작가답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은 이 책에서 나와의 화해를 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나가 나옵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나,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나,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나, 사실 모두 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나이와 상황, 사는 곳, 하는 일 모두 다르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이 버겁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정신분석학 전문의로서 인생 선배 사회인으로서 친구로, 형제로, 엄마로, 자식으로 분석하고 고뇌하고 연구한 오늘의 오은영의 화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20이 조금 넘은 청년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청년을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죠. 청년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생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빨간색 털실 면뭉치를 샀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목도리를 떴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빨간 목도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남매를 항상 엄하게 대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칭찬이나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늘 입에는 돈이란 말을 달고 살았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20살이 넘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머니는 나약해서 걸린 병이라고 운동이나 하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언제나 제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로지 결과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시각에 전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동생은 맨날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저도 제 상황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다 어머니 탓인 것만 같고요. 꼭 사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과 행동 다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이래요. 갑자기 어머니의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살아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줬다고 자식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아마 착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때로 어머니를,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해 보세요. 원망했던 적도 있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 그냥 곁에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미안하다. 사느라 바빠서 못 챙겼어. 미안하다. 이렇게 현실에서 부모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 그건 엄마라는 사람의 문제였구나.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30대)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셨어요. 1년에 열흘 정도밖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늘 그리운 존재였고, 그렇지만 막상 아버지를 만나면 좀 어색했습니다. 여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긴 논두렁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너무 반가웠지만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빠 하고 안겨야 할지,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해야 할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야 할지, 그녀는 고민하느라 걸음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마주오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땅에서 뭔가를 줍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땅에 떨어뜨려 줍고 계신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잠시 후 허리를 펴신 아버지가 성큼성큼 여자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커다란 들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들꽃다발을 만드느라 허리를 숙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면서 들꽃다발을 여자에게 내밀었을 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고 외치며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여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큰 고통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참 행복했어. 들꽃다발, 들꽃향기, 이 한 번의 기억이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들 아이의 부모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너 빨리 이리 안 와?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 아이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란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면 그냥 이렇게 그 엄마가 좀 편안하게 있어주지 못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이한테 막 뒤통수를 때리고 너 왜 올라간 데 있었냐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엄마는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는 내가 위험한 곳에 있어서 엄마가 나를 구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치고 혼내주고 막 때리고 그 순간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엄마의 마음 그대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위험한 곳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그대로 그냥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꼭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소리치면서 혼내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 학교 선생님들 모두 공부만 잘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고민을 듣는 것도 지겨워할 만큼 차갑고 냉정한 아이였는데 어른들은 우등생인 제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졌고 부모님은 24시간 내내 공부하라고 닥달했습니다. 저는 공부 의욕을 잃기 시작했고 우울증으로 학교를 자퇴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저보다 더 우울해 하셨어요. 제가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한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제 건강이 좀 좋아지자 아버지는 공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는 제 꿈도, 제 교우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어요. 공부를 못하면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부를 잘해야만 살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살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공부도 취업도 출산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오롯이 자기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 믿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이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스스로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차갑고 냉정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모습을 피하지 말고 모든 조건을 제거한다. 꾸미지 않은 나,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많이 나시죠? 여기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종종 남편이 자신을 방치한다고 느껴져서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화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깨웠는데 계속 잔다든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자주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방치된 듯한 고통을 자주 느낀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좋고요. 일기장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상대를 믿고 자신이 느끼는 그 실망감, 공허감, 버려진 듯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방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하게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당신을 왜 버려?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아. 다른 의도 없이 한 말이야.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 놓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아이 엄마가 있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는 중요한 것을 안 가져왔다고 아주 불안한 얼굴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전날 중요한 거니까 잘 챙겨가라고 신신당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이는 없다고 지금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엄마는 당장 갖다 주고 싶지만 워킹맘이라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서 점심때 집에 가서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는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 전화는 학교 후에야 왔어요. 아이는 다 잘 처리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다행이네, 집에 가서 잘 찾았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집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다시 찾아봤더니 가방 안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저 같은 보통의 엄마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게 무슨 고생이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아이가 엄마 그래도 잘 처리하긴 했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 잘은 무슨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집에 가서 사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서 엄마의 일장연설을 합니다. 너 이리 앉아봐. 엄마가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를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하겠지? 이러면서 단단히 타일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는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 B라는 엄마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엄마는 그것 봐. 너는 네 물건을 잘 챙기는 아이잖아. 이번에 그거 확실히 알았지? 이제 너를 좀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러게 제가 잘 챙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는 왜 안 보였을까요? 엄마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기도 해. 엄마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아침에 다시 한번 잘 챙기는 거지. 그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엄마와의 대화를 하면서 약간의 자기 확신과 신뢰가 생깁니다. 일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좋은 부모인데도 말을 못 합니다. 아이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접한 아이와 이런 얽힌 상황에 처한 자신을 못 견뎌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아이는 자의식이 높은 아이일 겁니다. 자의식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내면의 자신을 만나는 순간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뭐든 잘하고 싶고 좀 더 유능하고 싶고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실수 없이 잘 해내는 걸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울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자의식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의식이 그 성찰에서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혼내지 마세요. 오늘이 끝나기 전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순간 미워서 위그했던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의 얘기처럼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은영 선생님을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책을 추천해 주신 김혜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